누구나 한 번쯤 밤 늦게 혹은 새벽에 잠들어 다음날 낮까지 늦잠을 잔 경험이 있기에 낮과 밤의 일축의 리듬과 수면의 관련성을 잘 깨닫지 못한다. 잠은 부족하고 낮밤이 바뀌어도 몸이 곧 적응한다고 생각해서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 긴 시간을 두고 보면 일축의 리듬에 맞춰 규칙적으로 자고 활동해야 안정되고 지속 가능한 수면과 각성의 리듬을 유지할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잠 못 드는 사람들의 고장난 생체 시계를 바로잡도록 안내하기 위해 이 책을 집필했다. 안녕하세요, 책바라기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생체 시계만 알면 누구나 푹 잘 수 있다입니다. 낭독하기 전에 제가 극복한 불면증 치료법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불면증이 굉장히 심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방법을 시도해 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것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고 낭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저는 그 당시에 11시에서 6시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의 시간은 절대로 낮잠을 자거나 심지어 졸아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기상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기상할 때 벌떡 일어나야 합니다. 피곤해도 벌떡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거나 창문을 열고 햇빛을 보는 겁니다. 이 방법은 매우 간단하지만 굉장히 빨리 불면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시차 적응할 때도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1시에 자는 것이 매우 힘들고 졸음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벽 3시나 4시에 잠들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상 시간은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새벽 3시에 자건 4시에 자건 5시에 자건 무조건 기상 시간이 정했다면 그 시간에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한두 시간만 자고 일어나면 그날 매우 피곤하고 특히 낮에 많이 졸려올 것입니다. 그래도 낮잠을 자거나 졸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불면증을 고칠 수 있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면 정말 하루만이라도 불면증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 중에서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이 있다면 이 방법 꼭 한번 시도해 보시고 불면증을 치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낭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기 생체 리듬이란, 일주기 생체 리듬은 지구상의 거의 모든 생명체에서 작동하며 지구의 자전에 의해 만들어진 24시간의 낮, 밤의 변동에 따르는 단순한 원리를 가지고 있다. 내 몸에 시계가 있다는 것, 그 시계가 잘 작동해야 잠을 잘 잔다는 것이다. 잠은 우리 몸에 일축이 생체 시계가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시상하부는 뇌 속 깊은 곳에 위치한 땅콩 크기 정도의 구조물로 수면과 각성을 조절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시상하부 앞부분에 있는 시교차 상액은 눈으로부터 들어온 빛을 시신경을 통하여 수신하여 우리 신체를 하루 24시간 주기로 움직이게 하는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곳이다. 이곳이 수면과 각성을 24시간 주기로 조절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의 일주기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관제탑에 해당한다. 만약 어떤 이유에서든 시교차 상액이 손상을 입으면 생체 리듬은 불규칙해지고 잠자고 깨는 건 역시 중구난방이 된다. 솔방울샘은 송가선이라고 부르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솔방울 모양으로 생겼고 크기는 5에서 8mm 정도다. 밤이 되어서 어두워지면 솔방울샘에서는 세로토닌을 원료로 하여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 분비하는데 멜라토닌 호르몬은 수면을 유도하는 작용을 한다. 인체가 24시간 주기의 일주기 생체 리듬에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멜라토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멜라토닌은 일주기 리듬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진 호르몬이다. 어두워지면 분비된다고 해서 밤의 호르몬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행복 수면을 위한 팁. 첫 번째, 잠은 낮과 밤의 규칙적인 리듬의 결과임을 기억하자. 잠은 밤에 자게 되지만 낮의 활동에 따른 결과다. 시험을 치르는 것에 비유한다면 시험장에서 노력한다고 시험을 잘 보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공부를 해야 하듯이 낮의 생활을 잘 해야 밤에 잘 잘 수 있다. 따라서 낮 동안 야외 활동을 많이 해서 눈으로 충분한 빛이 들어오게 하고 활동량을 늘리고 낮잠을 자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잠은 너무 적게 자도 너무 많이 자도 해롭다. 성인의 경우 7시간이 최적이다. 개인 차이가 있지만 이상적인 잠은 7시간에서 7시간 30분 정도다. 이보다 적게 자도 건강에 안 좋으며 많이 자도 각종 질환의 발병이 늘어나고 사망률도 올라간다. 잠을 청하지 말라. 어차피 잠은 당신이 원한다고 찾아오지 않는다. 잠을 청하는 것은 오히려 잠 못 들면 어떻게 하지 하는 불안감만 유발할 뿐이다. 저절로 잠이 찾아오게 만들어야 한다. 낮잠을 자지 말라. 낮잠을 자면 잠을 조절하는 중요한 원리 중 하나인 항상성 과정에 문제를 일으켜서 밤에 잠을 잘 수 있는 능력이 급감한다. 평소에 불면증이 있는 사람에게 낮잠은 절대 금기사항이다. 매일 아침 30분에서 1시간 정도 야외 산책을 하라. 아침 산책은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빛을 눈에서 받은 뒤 뇌로 전달하여 일주기 생체 시계를 활성화시키고 밤에 잠이 일찍 오게 만든다. 햇빛이 밝지 않은 흐린 날이라도 실내에 있는 것보다 야외가 훨씬 밝기 때문에 역시 도움이 된다.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을 최소화하라. 잠이 안 온다고 더 오랜 시간 침실에 누워있으면 불면증이 더 악화된다. 오히려 평소에 이 정도 잔다고 생각하는 시간만큼만 누워있으면 점차 잠이 깊어진다. 수면을 방해하는 수면 장애 여부를 확인하라. 아침 산책을 꾸준히 하고 낮잠을 자지 않고 활동량을 늘리려고 노력했음에도 불면증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른 수면 장애 여부를 확인하라.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 하지 불안 증후군 등의 수면 장애는 전문적인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다. 숙면을 방해하는 습관과 환경 요인들을 제거하라. 야식, 흡연,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잠을 방해한다. 알맞은 온도와 조용한 환경이 필요하며 야간에는 불필요한 빛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코골이가 있으면 왼쪽을 아래로 향하게 누워 자라. 가벼운 정도의 수면 무호흡증은 옆으로 누워 자기만 해도 어느 정도 호전을 볼 수 있다. 이왕이면 역류성 식도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왼쪽을 아래로 하길 권한다. 하지만 수면 무호흡증이 심하면 이것만으로는 효과가 충분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심하라. 야식은 일주기 생체 리듬의 박자를 깬다. 심야에 야식을 먹는 행동은 수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관련된 연구들은 취침 시간 1시간 전에 섭취하는 음식은 수면의 질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 특히 심야 시간에 과도한 지방 섭취는 잠들기도 어렵게 하고 잠의 질도 낮추며 잠이 들더라도 자주 깨게 만든다는 연구가 있다. 야식은 섭취한 열량이 체지방으로 저장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비만 위험성도 올라간다. 또한 소화되기 전 잠자리에 눕게 되어도 위장에 위산과 함께 음식물이 식도로 올라오는 역류성 식도염과 같은 소화기 질환에 걸리기 쉽다. 비만은 수면 무호흡증을 유발하는 주요한 요인이니 이래저래 야식은 수면에 분명 좋지 않다. 술은 잠을 유지하는 것을 방해한다. 알코올은 중추신경 억제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잠이 드는 것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알코올이 잠을 유지하는 것을 오히려 방해한다는 사실이다. 술을 마시면 비록 잠이 올 수 있지만 중간에 깰 가능성이 커진다.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각성이 되는 것이다. 또한 알코올을 마시게 되면 수면의 중요한 기능을 갖는 깊은 잠과 렘 수면이 감소하게 되며 반대로 얕은 수면이 늘게 된다. 술의 또 다른 문제는 앞서 언급한 수면 무호흡증을 악화시킨다는 점이다.
알코올에 의하여 비강 상기도 점막이 부어서 기도가 좁아지고 상기도 근육도 이완되어서 수면 무호흡증 증세가 더욱 심해지게 된다. 특히 깊은 잠과 렘 수면이 감소하는 등 수면 구조가 나빠지게 된다. 게다가 이러한 만성 알코올 중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후 금주를 하더라도 수면의 질 문제가 즉시 개선되지 않아서 수면의 질 호전까지는 술을 완전히 끊은 후 수십 개월까지 걸린다는 연구도 있다. 카페인과 커피, 오후 2시 이후에는 피하라. 일반적으로 카페인 체내 농도가 2분의 1로 줄어드는 반감기는 5시간 정도다. 카페인 고함량의 커피를 수면 5시간 전에 마신다고 하더라도 취침 시간 무렵에는 여전히 상당 정도의 카페인이 체내에 남아있어서 잠을 방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후 4시 이후에는 커피를 마시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평소 불면증 문제로 겪는 이에게는 오후 2시 이후에 커피를 마시지 않기를 권하고 있다. 담배는 수면의 질과 깊이에 다 좋지 않다. 담배 속 니코틴 성분에는 각성 효과가 있어서 수면 중 각성을 가져올 수 있다. 담배의 아세트알드하이드 성분도 수면 유지를 방해하고 특히 렘 수면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담배를 피울 때 흡입하게 되는 일산화탄소는 우리 몸의 헤모글로빈과 결합하면서 수면 중 저산소증을 일으킬 수 있어 자다가 더 자주 깰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 숙면을 위한 최적의 침실 온도는? 숙면하는데 가장 최적의 침실 온도는 섭씨 16도에서 19도 정도다. 만약 방에서 어린 아이를 재우는 상황이라면 이보다 다소 높은 섭씨 21도 정도가 적당하다. 한여름밤 기온이 섭씨 25도 이상일 때 열대야라고 하는데 이 경우 대부분의 사람은 수면에 어려움을 겪는다. 하지만 열대야에 적절한 실내 온도를 유지한다고 19도까지 냉방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냉방 비용도 부담되지만 외부의 고온 환경에 비해 온도 차이가 심하면 오히려 생리 부적응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한여름에 무리하게 섭씨 19도까지 침실 온도를 낮출 것이 아니라 섭씨 25도보다 낮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가끔 침실 온도를 낮춰서 잠이 잘 오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 우리의 신부 체온은 전형적인 일주기 리듬이 있고 보통은 잠이 들면서 체온 저하가 시작된다. 우리 체온이 가장 낮은 시간은 새벽 4시경이고 이후 다시 올라가 오후 7시경에 가장 높다. 이러한 체온 변화는 일주기 생체 시계에 의하여 조절되는 것이지 주변 온도에 의하여 조절되지 않는다. 따라서 침실 온도가 최적의 상태라고 해서 잠이 저절로 오는 것은 아니다. 소음, 백색 소음, ASMR과 수면의 질. 침실 환경이 시끄러우면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 소음은 귀를 통하여 뇌로 전달되는데 잠을 자는 동안에도 뇌는 깨어 있어 소리 자극이 있으면 접수하고 처리하기 때문에 잠을 자는데 영향을 받게 된다. 소음이 어떤 종류냐, 언제 발생하느냐에 따라 잠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진다. 막 잠든 직후 소음이 발생하면 잠에서 가장 쉽게 깰 수 있어서 수면에 크게 방해된다. 하지만 잠든 지 한참 지난 후에라도 자극적인 소음이 발생한다면 잠이 깰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시 잠들기 힘들 수 있다. 그러므로 잠들기 전에 소음이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변 환경이 시끄럽다면 이를 최대한 차단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흔히 하는 잘못된 행동이 TV나 라디오를 켜놓고 잠을 드는 것인데 이는 잠든 후에 소음 때문에 깨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다. 어쩔 수 없이 외부로부터 소음이 발생하고 이를 차단할 수 없다면 이 소음의 악영향을 줄이는 데 있어 백색 소음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백색 소음은 넓은 주파수 범위에 걸쳐 일정한 패턴을 가지는 소리로 자극적으로 인지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편안하게 느껴진다. 백색 소음은 쉽게 익숙해지므로 집중해야 하는 어떤 작업할 때에도 방해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거스르는 주변 소음을 덮어주는 효과가 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만나게 되는 대표적인 백색 소음에는 선풍기 소리, 난방기의 공조기 소리, 파도 소리, 빗소리 등이 있다.
최근에는 백색 소음이 집중력과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백색 소음을 발생시키는 장치가 상업적으로 판매되기도 한다. 조용한 클래식 음악 같은 편안한 음악을 틀어두고 자면 심리 안정에 도움이 되어 잠자는데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밤새 음악을 틀어두면 중간에 잠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잠이 들고 나면 저절로 음악이 꺼지도록 타이머를 설정하길 권한다. 최근에 자율감각 쾌락 반응, ASMR에 대한 콘텐츠가 유튜브를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다. 이는 청각을 중심으로 하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혹은 인지적 자극의 반응에 일어나는 묘한 심리적 안정감이나 쾌감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백색 소음과 비슷한 기전으로 수면에 도움이 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과학적인 연구로 검증된 것은 부족하여 ASMR의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잠을 잘 자기 위하여 ASMR을 사용하는 것은 몇 가지 면에서 우려스러운데, 일단 ASMR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잠을 청하는 상황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잠을 청하는 상황은 오히려 잠이 안 오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역효과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는 ASMR을 이용하는 방법이 스마트폰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야간에 눈에 빛이 쪼이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유튜브 상에서 우후 죽순처럼 만들어지는 ASMR 콘텐츠가 그 내용에 있어 상업적이고 선정적인 것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은 점도 우려스럽다. 밤에 인공빛은 차단화돼 아침 햇빛은 필요하다. 침실 환경을 아주 어둡게 하는 것이 잠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잠 자체만 생각하면 침실에는 빛이 전혀 없는 것이 좋다. 하지만 안전 문제로 미등을 켜야 할 필요가 있다면 가능한 한 약하게 해야 한다. 간접 조명이 좋고 백색광보다는 황색광이 좋다. 연구에 따르면 침실에서 5에서 10룩스의 약한 빛만 눈에 노출되어도 수면 중 각성이 늘고 깊은 잠을 감소시키는 등의 수면 질의 저하를 가져온다. 특히 수면 중 10룩스의 약한 빛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에 다음날 낮 시간에 뇌의 전두엽 기능이 저하되었다. 전두엽 기능이 저하되면 충동성이 늘고 수행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 잠자는 동안 빛 노출에 주의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 잠들기 전 침실과 주거 환경에서의 과도한 인공 조명의 문제다. 우리나라 가정집의 조명은 지나치게 밝고 주로 직접 조명과 백색광을 이용한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가정 조명에서는 간접 조명 방식과 황색광을 주로 이용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심야까지 밝은 백색광에 노출되면 일주기 생체 리듬이 뒤로 밀릴 수 있다. 우리 몸의 일주기 생체 시계가 뒤로 밀리게 되면 일찍 잠들기가 어려워진다. 최근에 자기 직전까지 컴퓨터를 하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피하는 것이 좋다. 아침에는 창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햇빛을 많이 들어오는 침실 환경이 좋다. 아침에 눈으로 들어오는 빛은 우리의 생체 리듬을 깨우고 바로 잡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야간 스마트폰 사용은 불면증을 부른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빛 자체는 낮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야간에는 신체 기능에 영향을 미칠 만큼 빛의 세기가 매우 밝다. 수면의 측면에서 본다면 잠자리에서 스마트폰을 장시간 보는 상황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뒤로 밀리게 하고 충분한 질과 양의 잠을 자는데 방해가 된다.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빛을 받으면 분비가 억제된다. 스마트폰 불빛이 눈에 들어오면 뇌에서 잠을 자지 말라는 신호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일주기 생체 리듬이 점점 뒤로 밀리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충분히 잠자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러한 빛의 영향은 빛의 밝기가 밝고 청광색일수록 영향이 크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빛의 문제가 지적되면서 일몰 시각 이후에는 저절로 파랑색 파장의 청광색을 줄이는 기능을 가진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어 무료로 제공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기능을 사용하더라도 밤중에 어두운 방에서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어두운 곳에서 눈의 동공이 열린 상태가 되기 때문에 훨씬 많은 빛이 눈을 통해 전달되게 한다. 약한 빛이라도 일주기 생체 시계를 뒤로 밀리게 하고 불면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침실에 들어가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불면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 숙면을 위해 확인된 정보들. 침대 매트리스와 베개가 숙면에 영향을 미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때에 따라서 침구류가 숙면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자는 동안 편하게 안정적인 자세를 잡아주고 수면 무호흡증이 경감되도록 도와주는 제품들이다. 현대인에게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이 워낙 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벼운 수면 무호흡증의 경우에는 옆으로 눕는 자세를 취하기만 해도 상당 부분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 하지만 옆으로 자는 것은 동전을 옆으로 세워두는 것처럼 쉽지 않은 일이다. 불편한 상태에서 옆으로 칼잠을 자게 되는 상황이 매일 반복되면 목, 어깨, 팔, 척추까지도 만성적인 통증을 겪을 수 있다. 그러므로 안정적으로 편한 자세를 취하도록 도와주는 침구류는 경우에 따라 도움이 되고 상당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낮잠이 건강에 도움이 될까? 정답은 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어쩔 수 없는 바쁜 업무 일정으로 밤잠이 부족한 경우에는 낮에 30분 미만으로 자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결국 건강한 일주기 생체 리듬을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된다. 낮잠이 부족한 밤잠을 어느 정도 보충해 주는 데 도움이 되지만 대체할 수는 없다. 30분 이상 낮잠을 자게 되면 깨어난 후 다시 업무를 수행하는데 오히려 지장을 주는 수면 무력증이 나타나게 된다. 낮잠을 잔다면 가능하면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이 바람직하다. 이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낮잠을 자면 1에서 2단계의 얕은 수면에만 들어갔다가 깨게 된다. 얕은 잠도 피로를 해소하고 정신을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만약 더 길게 자면 자칫 3단계의 깊은 수면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깊은 수면 단계에서 깨면 멍하고 개운하지 않은 상태가 수분에서 수시간까지 지속될 수 있다. 이것이 수면 무력증이다. 이런 상태를 피하기 위해서 차라리 잠을 깨는 시점이 3단계의 깊은 수면이 안 되게 90분 정도의 낮잠을 자서 깊은 수면을 지나 얕은 수면의 지점에 들어섰을 때 깨는 것이 낫다. 잠든 후 90분 정도가 되면 대체로 깊은 잠에서 다시 벗어나는 시점이 된다. 너무 긴 낮잠은 밤잠에 심각한 방해를 주기 때문에 불면증의 원인이 된다. 불면증의 시작이 하룻밤의 불면을 보충하기 위하여 낮잠을 청하는 행동에서부터 촉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기억하자. 낮잠을 꼭 자야 한다면 15분에서 20분 후에 깰 수 있도록 알람을 맞추고 자기를 추천한다. 가장 안 좋은 상황은 불면증으로 부족한 잠을 보충한다고 낮잠을 청하는 상황이다. 이런 행동은 단기 불면증을 만성 불면증으로 악화시키는 큰 요인 중 하나다. 또한 만성 불면증 환자는 긴 밤의 불편을 만회하려고 낮잠을 청해도 이미 과도하게 예민한 상태에 있으므로 낮에 자는 건 역시 쉽지 않다. 그러므로 간밤에 못 잤어도 낮잠을 청하지 말고 오히려 야외에서 빛을 보고 활동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다가오는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알람을 끄고 약간씩 더 자는 것이 부족한 수면에 도움이 될까? 아침 기상이 어려워 알람 시계를 여러 개 맞춰놓고 아침에 이것을 끄면서 잠을 조금씩 더 자는 경우가 있다. 이는 좋지 않은 습관이다. 오히려 잠을 방해하는 상황을 만들기 때문이다. 차라리 가장 확실한 기상을 보장하는 한 개의 알람 시계를 적절한 시간에 준비하는 것이 좋다. 수면 후반부에 알람 시계를 끄고 5분에서 10분 더 자는 것은 깊은 단계의 수면의 가능성이 작아서 피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차라리 그 시간에 활동을 시작하여 그날 밤에 좀 더 잘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현명하다. 잠이 안 올 때는 양을 세는 것이 좋을까? 단도 직입적으로 답하면
효과가 없다. 양을 세는 행동이 오히려 불면증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잠이 안 올 때마다 이런 행동을 반복해서 하면 우리는 양을 세는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불면증이 왔다는 신호처럼 여기게 된다. 즉, 양을 세는 행동과 불면 증상이 서로 짝지어 인식되는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양을 세는 행동이 잠을 청하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잠을 방해한다. 앞서 언급한 대로 잠은 청하면 도망간다. 어차피 잠은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마치 식사 후 소화를 잘 시키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노력해봤자 아무 효과가 없는 것과 같다. 잠에 대한 걱정과 불만만 증가시킨다. 잠을 청하려고 양을 세기보다는 잠이 안 오면 차라리 침대 밖으로 나가서 지루한 책을 보거나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잠이 오면 그때 침실로 돌아오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잠을 청할 필요 없이 저절로 잠이 찾아오도록 일주기 생체 리듬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야 운동으로 몸을 피곤하게 하면 잠이 올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야간에 과격한 운동은 오히려 잠을 자는데 방해가 된다. 과도한 운동을 하면 잠을 깨우는 흥분성, 각성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잠을 자는데 필요한 심부 체온 저하가 아닌 상승이 유발되어서 잠자는데 방해가 된다. 낮 동안의 긴장을 풀어줄 가벼운 스트레칭 정도여야 한다. 물론 낮 시간의 운동은 잠자는데 당연히 도움이 된다. 가장 이상적인 운동 시간은 오전이다. 아침 시간에 야외에서 가볍게 산책만 해도 몸의 활동과 함께 눈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충분히 볼 수 있어서 가장 추천한다. 불면증이 가장 흔히 발생하는 노년기에도 아침 야외 산책은 큰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추천한다. 열대야에는 찬물 샤워가 도움이 될까? 우리 몸은 잠에 들면서 신체 내부 기관의 온도인 심부 체온을 낮추기 시작하는데 야간에도 섭씨 25도 이상의 기온이 유지되는 열대야 현상은 체온을 낮추는 것을 방해해서 잠에 들고 잠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러므로 냉방을 통하여 실내 온도를 낮추는 것은 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냉방이 어렵다면 샤워가 일시적으로 체온을 낮추어서 잠드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찬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로 씻는 것이 좋다는 점이다. 찬물로 씻게 되면 우리 몸의 체온이 지나치게 빨리 떨어져 이것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다. 뇌에서 체온을 조절하는 영역인 시상하부는 체온이 급격히 빨리 떨어진 상황을 두고 체온을 올려야 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래서 심부 체온이 오히려 올라가게 되고 이것이 잠드는 것을 방해하게 되는 것이다. 열대야에 샤워로 적정 체온을 맞추어서 잠드는 데 도움을 받고 싶다면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것을 권한다. 그렇다면 체온을 낮추는 것만으로 잠을 유도할 수 있을까? 우리의 신체 일주기 생체 리듬이 멜라토닌도 증가하고 심박수도 저하되는 등 모두 잠들기 좋은 조건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체온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즉 침실이 너무 더운 열대야 상황이라면 맞는 말일 수 있다. 하지만 체온을 낮추는 것 자체가 잠에 들게 한다는 말은 맞지 않다. 단순하게 잠들기 직전에 체온을 낮추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평소에 일주기 생체 리듬을 규칙적으로 관리하여 밤이면 체온이 저절로 저하되어 새벽 4시경에 최저점으로 바닥을 칠 수 있도록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정답이다. 해외여행 시 시차 적응법. 일반적으로 인간의 일주기 생체 리듬은 정확히 24시간이 아니고 더 길다. 그래서 평소 시간보다 한두 시간 늦게 자는 것은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반면 한두 시간 먼저 잠들기는 쉽지 않다. 같은 이유로 일주기 생체 시계를 늦춰야 하는 서쪽의 여행은 비교적 적응이 쉽지만 생체 시계를 앞당기는 동쪽의 여행은 적응이 어렵다. 또한 시차가 커질수록 적응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시차 적응에 도움이 될까? 여행 현지 시간에 몸의 일주기 생체 시계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맞추는 것이 핵심이다. 즉, 현지의 밤낮 주기에 내 몸의 일주기 생체 시계를
미리 맞출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서적으로 시차 여행을 예정한다면 출발하기 수일 전부터 평소보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 일주기 생체 시계를 늦추는 것이 도움이 된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동쪽으로의 시차 여행은 출발하기 수일 전부터 생체 리듬을 앞당기는 것이 좋은데 핵심은 이른 기상 후 빛 노출이다. 즉 수일 전부터 평소보다 매일 한두 시간씩 일찍 일어나서 눈으로 강한 빛을 1시간 정도 쬐는 것이 생체 시계를 앞당기게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때 어두운 밤중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5000 룩스에서 10,000 룩스 정도의 인공빛을 쪼일 수 있게 하는 라이트 박스를 통한 광요법을 적용해 볼 수 있다. 비행기에 탑승하는 즉시 시계를 목적지 시간으로 설정하는 것도 시차 적응에 도움이 된다.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너무 무거운 식사는 잠에 방해가 되므로 피하는 것이 좋으며 현지 시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기상 알람을 설정하든지 모닝콜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현지에서는 가능한 한 그곳의 밤낮 주기에 맞춰야 하므로 낮잠은 피하고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많이 해서 눈을 통해 밝은 빛을 많이 쬐면 시차 적응에 도움이 된다. 현지 시간에 아침에 햇빛을 많이 보고 활동량을 늘리는 것을 통해 현지 시간에 자신의 생체 시계를 맞추는 시차 적응법을 추천한다. 꿈이 많은 것은 병일 수 있다. 수면 단계 중 주로 렘 수면 단계에서 꿈을 꾸게 되는데 렘 수면은 전체 수면의 약 20%를 차지한다. 이 단계에서 잠을 깨우면 누구나 꿈을 꾸었다고 답한다. 하지만 렘 수면 단계에서 깨지 않고 푹 자고 저절로 각성한 경우에는 꿈을 꾼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꿈을 기억하는 것은 렘 수면 단계에서 깼는지 아닌지에 달려있다. 꿈의 내용이 강렬한 경우에는 기억을 더 잘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수면 중 각성이 자주 일어나는 사람일수록 밤새 꿈을 꿨다고 느끼게 된다. 잦은 각성을 일으켜서 꿈을 많이 기억하게 하는 주요 원인은 무엇일까? 가장 흔한 것은 수면 무호흡증이다. 국내에서도 중년 인구의 20%에서 발생할 정도로 흔하다. 수면 무호흡증은 꿈이 많은 문제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혈압, 당뇨, 부정맥, 심혈관 질환 등의 심각한 성인병을 일으킬 수 있어서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평소 코를 골고 밤새 꿈을 꾼다고 느끼면 수면 무호흡증이 아닌지 전문 병원을 방문하여 야간 수면 단원 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한다. 이것 외에도 꿈을 많이 기억하게 되는 다양한 원인이 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깊은 수면이 어렵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하거나 갑작스러운 약물 중단도 숙면을 방해하여 꿈이 많아질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약물로는 항우울제가 대표적이다. 임신기에도 꿈이 많아질 수 있는데 특히 임신기 후반부터 그렇다. 꿈이 많고 이것에 생활의 불편함을 유발할 때 우선하여 대처할 방법은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규칙적인 생활과 오전에 햇빛을 많이 보고 활동을 열심히 하여 일주기 생체 리듬을 잘 유지하는 것이다. 만약 2주일 이상 그렇게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문제가 지속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저자 이헌정,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국내 최고의 수면 연구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수면센터장이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진료하고 있다. 수면이 정신건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과 특히 감정을 다스리는데 강력한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된 후 정신의학 중에서도 수면의학과 우울, 조울증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으며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방문학자로 수면의학과 조울증을 연구했다. 일주기 생체 리듬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면부터 우울, 조울증 등의 문제를 가진 환자들을 매일 만나며 몸 안의 생체 시계의 비밀을 알아야 수면제를 끊고 잠과 감정을 조절하는 근원적인 생체 리듬을 회복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수면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수면장애 치료법을 소개하고 수면제가 필요 없는 최고의 수면 습관을 위한 다양한 팁과 조언을 전하고 있다.